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또 한일 간 군사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득을 보는 건 중국과 북한이라며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 책임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40명이 검찰에 고소 고발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성폭력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다시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의 혼란을 제압하는 게 가장 긴박한 임무라며 경고 메시지를 내면서 현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홍콩 연결합니다. 어젯밤 인천의 한 원룸에서 3살 난 딸을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정전에도 문제없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현대 수소전기차. 오늘 뉴스룸은 이후 이어질 두바이컵 축구 중계 관계로 20분 정도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직접 얼굴을 마주했지만 기대했던 새로운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직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은 부유한 국가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은 공평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끝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두고도 두 장관은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먼저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회의를 마친 뒤 나란히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But Korea is a wealthy country and could and should pay more to help offset the cost of defense. 특히 방위비로 이득을 보는 것이 한국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pends a large amount of its GDP as a percentage on defense for the United States and for all of its partners and allies around the world. Most of that money stays here in the country. Easily over 90% of that funding stays here in Korea. 그러나 정경두 국방장관은 공평한 수준에서 분담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같이 서로 공감하고 한미가 앞으로 서로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초 방위비 분담금은 오늘 한미 안보협의회의 핵심 의제가 아니었지만 두 장관이 비공식 회담에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이 최종 합의한 공동성명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의 특별협정이 끝나기 전에 즉 연내 타결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는 원론적 수준의 문구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공개적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인상 압박을 요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오늘 여야 의원 47명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엄포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오늘 미국 측은 지소미아 문제에서도 우리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특히 지소미아가 종료될 때 이득을 보는 건 중국과 북한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경두 장관이 먼저 답변을 자청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돼서 앞으로 이러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 장관은 먼저 일본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도 일본을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The only ones who benefit from expiration of Jisomia and continued friction between Seoul and Tokyo are Pyongyang and Beijing. 다만 양측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무관하게 한미일 안보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엔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훈련도 논의됐습니다. 북미 대화가 아직은 유효한 만큼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훈련의 규모를 축소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To ensure that we do not close any doors that may allow forward progress on a diplomatic front.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달 예정된 한미연합 공중훈련도 미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의를 마친 에스퍼 장관은 곧바로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청와대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에스퍼 장관이 이제 앞서 지소미아 종료로 이득 보는 건 북한과 중국뿐이다. 강한 어조로 연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만큼 우리도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관련 이슈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에게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예, 일본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겠다. 그렇다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 미국도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에스퍼 장관이 일본에게 요청하겠다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단순히 안보 협력 부분만인지 아니면 수출 규제까지 좀 광범위하게 포함된 것인지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가 연계돼 있는 만큼 수출 규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일본의 노력을 요청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습니다.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오는 23일 0시 이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대화를 통한 일본의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앞서 한미 장관들 간의 이야기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이 주요한 이슈였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올 걸로 예상됐었는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 수반을 만난 자리인 만큼 에스퍼 장관도 이 불편한 주제는 입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은 모두 304명. 하지만 부실한 구조로 처벌을 받은 건 현장에 출동했던 김경일 전 해경 123 정장 1명뿐입니다. 당시 구조를 지휘하고 진상규명에 책임이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40명을 오늘 유가족과 시민들이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먼저 이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규명하라! 세월호 가족협의회 등은 참사 책임자로 모두 122명을 특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40명을 먼저 고소고발 대상에 올렸습니다. 참사 당시 구조지휘와 진상규명의 최고 책임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사를 방해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역시 다시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 임경빈 군 구조 당시 헬기 이용 문제 등으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도 올랐습니다. 행복함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애타게 아이들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국가는 국민과 우리들에게 잔인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조사를 방해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전원구조 오보와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 8명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고발에는 5만 4천 명의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나머지 관련자 80여 명 역시 조만간 추가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예, 세월호 참사 유가족 측은 재난 상황을 통제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던 정부 최고 책임자, 또 배 안에 진입하지도 않고 퇴선 명령도 내리지 않았던 해경지휘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백종훈 기자입니다. 유가족과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은 정부 책임자와 구조 담당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와 관련된 최종적인 지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써 304분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고소고발장에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난 상황을 지휘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 8명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경이 배 안에 들어가 구조하지 않았고 대피 지시도 하지 않아 피해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대리인단은 또 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책임자에 대해 직무유기와 조사 방해, 순환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정일 대리인 단장은 직무유기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현재로선 지났지만 진상규명 차원에서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공소시효가 꽤 남아있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검찰은 물어볼 게 많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조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다퉈보자는 입장입니다. 양쪽의 입장 어떤 건지 박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조사를 마친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등 물어볼 게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첫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활용했습니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모르거나 사실이 아니란 취지만을 전달하고 구체적 사안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반드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추가 조치나 이미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어제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더 이상 검찰의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단이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검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 추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 의대에서 받은 장학금이 뇌물 성격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일체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은 장학금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논란이 된 성폭력 혐의는 고소기간이 지났거나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법원은 윤중천 씨가 2006년에서 2007년 세 차례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006년 특수강간 사안은 10년의 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두 사건은 발생 당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고소기간이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2013년부터 공소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성폭력을 저질렀는지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관계였을 가능성을 지우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피해자가 2013년 첫 수사를 받을 때 성폭력을 당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등에서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2014년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윤 씨가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거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여성단체는 재판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씨는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주변인에게 14억 원을 받은 사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또 고발당했습니다. 이번엔 한 시민단체가 이병우 전 성신여대 교수를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나 원내대표가 자신의 딸이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 등에서 이 전 교수의 도움을 받은 뒤 그 대가로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예술 감독을 맡게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시민단체 고소 고발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입시비리 성적비리 의혹과 이병우 교수가 엮여있고 2015년도에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에 무려 13억이나 되는 예산이 지원되는 과정과 또 이병우 교수가 이들이 지목한 건 이병우 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과 교수. 나 원내대표 딸 김모 씨가 현대실용음악과에 입학한 2012학년도 면접위원장 그리고 학과장을 지냈습니다. 이 전 교수가 입학과 성적에 특혜를 줬고 그 대가로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 감독을 맡았다고 고발인들은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와 뇌물죄와 직권남용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 공범이라고 고발장에 썼습니다. 이어 나 원내대표와 부친, 동생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부친이 이사장인 사학법인 홍신학원이 동생이 원장으로 있는 유치원에 건물을 헐값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 지역 시세보다 무려 75%나 싼 가격에 굉장히 오랜 기간, 거의 수십 년간 그렇게 임대를 줬다라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액수만 6억 원 정도라며 10년 동안 이사로 재직했던 나 원내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최초 고발 53일 만인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고 자녀 입시 의혹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유화 의혹이 불거진 SOK, 즉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대해선 문체부가 이번 주부터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죠. 오늘 법원이 유승준 씨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 씨가 당장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공다솜 기자가 오늘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2015년 가수 유승준 씨는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유 씨는 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유 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유 씨에게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가 입국 금지 대상자라는 외교부의 이유가 비자 발급 거부에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유 씨를 입국 금지 대상자로 등록하자 이를 근거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무부 내부 전산망에 입력된 정보는 공식적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LA 총영사관에서 전화로 거부 사유를 알려준 것도 문제로 봤습니다. 거부 사유를 공문에 담아뒀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면 국민의 정의관념에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오랜 질타와 비난을 받아 나름의 대가를 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장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지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사무소 책임자 안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을 시도한 북한 주민 2명을 우리 정부가 북으로 돌려보낸 일이 있었죠. 국회가 오늘 통일부 장관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답했지만 야당은 이틀 조사하고 섣불리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야당은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난 7일 판문점에 도착할 때까지 이들에게 북송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비판했습니다. 판문점에 도달해서야 자기네들이 강제 북송, 강제 송환되는 것을 안 거예요. 이거는 인권 유린이에요. 이제 그 판문점 앞에 데려가가지고 눈 막았던 거 푸니까 털썩 주지 않고 한 사람은 그냥 그 모든 걸 포기하는 듯한 그런. 통일부 장관은 국민 위협을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기순에 대한 진술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이 동해에서 납포된 건 지난 2일입니다. 정부가 추방 사실을 북에 알린 건 5일입니다. 그래서 2, 3일간 조사만으로 법적 근거가 빈약한 결론을 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북한에 보낸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뭐 난민법이라든가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난민법은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지 우리 국민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일부는 국회 보고자료를 통해 이들이 범행 후 배 내부에 페인트 칠을 해 살해 증거를 없애려고 했고 우리 해군을 만났을 때 웃으면서 죽자고 말하며 삶을 포기하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서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했던 실무 협상에 호응하는 모습입니다. 어한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11일 남측에 금강산 시설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내용의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에 남측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공동점검단 방북 등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문서 협의만을 고집하며 우리 측에 사실상의 마지막 경고를 보낸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어제 담화를 통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제3국을 통해 12월 협상을 제안했다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시간도 지나지 않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도 담화를 냈는데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에 대해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의 긍정적인 노력이라고 평가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북미 대화 마감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을 앞두고 우리와의 대화는 거부하면서 미국과만 협상하겠다는 통미 봉남 노선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어환입니다. 홍콩에서는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심에서는 최루탄이 터졌고 또 대학가들은 경찰의 진압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런 가운데 무력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홍콩에서 취재 중인 황예린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지금 뒤로 보니까 어떤 집기들을 쌓아서 바리케이드를 친 것 같은 모습인데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홍콩 이공대와 홍암역으로 가는 육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하철로 가는 곳이다 보니까 경찰들이 진입하기가 비교적 쉬워서 이렇게 철저히 막아놓고 있는데요. 강의실에 책상들로 이렇게 쌓아놓고요. 옆으로 보면 이렇게 쇠사슬로도 묶여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홍콩 시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但係佢呢幾日嘅行為係不停想進入我哋香港幾間大學嘅範圍入面啦，所以我哋就要起呢啲路障去保障我哋唔好俾警方入嚟咯。 예, 인터뷰에 응한 시위대도 상당히 중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그런데 새벽에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다고 하죠? 네, 시위대들은 이틀 연속 바로 이곳 옆에 있는 홍움 터널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요금소를 부쉈습니다. 대중교통 방해로 시위를 알리고 경찰을 규탄하기 위해서인데요. 어제 갔던 중문대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취재진이 이제 봉쇄된 다리로 허락을 맡아서 직접 들어가 봤는데 그곳에서 시위대들이 수상한 사람이 오면 헬멧 투석기로 돌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예. 홍콩의 다른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죠? 네, 홍콩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낮과 밤 상관없이 24시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성수이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던진 걸로 추정되는 벽돌에 70대 노인이 머리에 맞아 어젯밤 결국 숨지기도 했습니다. 홍콩 시위의 여파는 런던까지 번졌습니다. 런던을 방문 중이던 홍콩 법무부 장관 테레사 청이 시위대에 둘러싸여서 팔에 다쳤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예. 자, 시진핑 주석의 어떤 발언 이후에 중국 정부가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이야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례적으로 해외 순방 중에 홍콩의 혼란을 제압해 질서를 회복하는 게 홍콩의 가장 긴박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연말까지 시위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에서는 오는 24일 9.2의 선거를 연기하는 방안, 즉 긴급법을 확대 적용해 야간 통행 금지를 하거나 최악의 경우 계엄령을 발동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홍콩의 이공대 육교 위에서 황예린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대학가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홍콩에서는 넥타이 부대의 점심시간 시위도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 일각에서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닮은 꼴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홍콩에서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홍콩 직장인들이 행진합니다. 5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장관 직선제 등 5대 요구를 뜻합니다. 미국 성조기도 등장했습니다. 마을 지역인 홍콩 센트럴의 함께 점심을 시위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수백 명의 직장인들이 경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Fight for freedom! 넥타이 부대가 주축이 된 평화 시위는
한국의 80년대와 비슷합니다. 사실 그 상황이 예전 그 광주 운동 좀 똑같아요. 그 사실 아마 더 심해요. 승리를 다짐합니다. 所有其他国家的人民，包括韩国人民，谢谢你们也支持我们。我们知道我们是做的是正确的，我们会继续抗争，直到我们争取到我们需要的。 넥타이 부대의 점심 행진은 다음 주 중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대학생과 경찰의 대치도 한국과 비슷합니다. 중문대와 이공대 등 캠퍼스에 화염병과 바리케이드가 등장해 경찰의 진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홍콩 과기대생이 숨지면서 격렬한 도심 시위가 촉발되자 1987년 최루탄에 숨진 이한열 열사를 떠올린다는 홍콩인도 적지 않습니다. 홍콩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외교부는 홍콩 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인 여행 유의에서 2단계인 여행 자제로 높였습니다. 여행 경보 1단계는 지난 8월에 내려졌는데 최근 홍콩 시위가 더 격해지면서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 2단계로 조정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낮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3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완전히 꺼졌는데요. 건물에 있던 16명이 다치고 구조에 나선 소방대원 1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주변엔 소방차들이 가득합니다. 강남역 인근 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늘 낮 1시 20분쯤입니다. 불이 시작된 지 2시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연기가 빠지고 있습니다. 불은 지하 1층에 있는 창고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자재들이 불에 타면서 연기가 많이 난 걸로 보입니다. 건물 안은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따라가 보니 카페와 세탁소 등 점포들이 연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화재가 확대되는 과정에 어떤 내장재가 탔을 수가 있지. 테이블, 의자, 칸막이, 소파 같은 거. 오늘 불로 건물에 있던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3층에 있던 시민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소방대원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 상가 건물엔 정육점과 이발소 등 69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사용 승인이 난 곳이라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불을 끄는 동안 일대의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사다리로 탈출하다가 시민과 소방대원이 8m 높이에서 떨어진 사고에 대해서 서초소방서는 빗물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확보한 당시 영상을 보면 미끄러진 게 아니라 사다리가 휘고 접혀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구조용 사다리가 아니라 일반 사다리를 빌려 쓴 건데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기가 찬 3층 건물. 시민 한 명이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다리가 갑자기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사다리 위에 있던 시민과 소방대원이 8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다리가 두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래 지지대 부분이 휘어져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 서초소방서는 최초 언론 브리핑에서 빗물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JTBC가 입수한 사고 영상을 확인한 뒤엔 구조용 사다리가 아닌 일반 사다리를 이용해 사고가 난 거라고 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3층까지 닿는 구조용 사다리가 소방에 없어 인근에 있는 일반 사다리를 빌려 썼다는 겁니다. 소방서 측은 급박하게 구조를 진행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경위를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말을 안 듣는다며 3살배기 딸을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미혼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숨진 아이 몸 곳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됐는데요. 이웃들은 평소에도 아이 울음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소방차와 경찰차가 잇따라 골목을 들어옵니다. 2시간 45분 뒤 숨진 아이를 차로 옮깁니다. 어젯밤 11시쯤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천의 한 원룸에 엄마와 단둘이 있던 아이는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의식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방에 누워 있었다고 사후 강직이 있었어요. 온몸에 있는 멍자국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1시쯤 23살 미혼모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3살 딸 B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평소에도 아이를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평소에도 아이 울음소리가 자주 들렸고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애기 우는 소리도 자주 들렸거든. 부부가 평소에도 좀 워낙 시끄럽고 싸우는 소리도 많고 해서 새벽만 되는 식이에요. 경찰은 A씨 모녀 외에 평소 동거 중인 남성이 있었다는 이웃들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내일 국과수는 B양의 부검을 진행합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경기 양평의 고속도로에서 차량 20대 정도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4명이 다치고 교통이 한때 마비됐는데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비까지 내려서 차들이 미끄러진 걸로 보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도로 위로 차량 파편들이 나뒹굽니다. 곳곳에 부서진 차량들이 세워져 있고 다친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 못 나와요? 119 좀 신고해요, 119.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양평군 동양평 톨게이트 인근 고속도로에서 차량 2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바닥에는 파편들이 흩어져 있고 이렇게 벽에는 차에 긁힌 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더 밑으로 오시면요. 또 다른 차량이 펜스를 들이받은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차로 차량 2대가 부딪힌 뒤 뒤에 오던 차량들도 2중, 3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노면이 완전히 다 얼은 결빙 상태니까 차들이 브레이크 밟는 순간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고를 수습하려던 남성이 미끄러진 차량들에 부딪힐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오는 차들을 제동하지 않으면 대량 사고가 날 것 같아 제동을 했는데도 30대 정도가 내가 몸을 못 가누고 넘어지잖아요. 이게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쳤고 약 2시간 동안 인근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사고 30분 전에는 약 2km 떨어진 인근 도로에서 1톤 트럭과 승용차가 부딪히는 등 인근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비까지 오면서 도로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8번째 사건 진범은 이춘재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과거 범인으로 붙잡혀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 씨의 진술과 이춘재 자백을 비교 분석했더니 알려주지도 않은 현장 상황을 거의 맞게 진술한 건 윤 씨가 아닌 이춘재였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1988년 9월 8번째 화성 연쇄살인 사건 현장입니다. 13살 여중생 박모 양이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범인으로 붙잡은 사람은 윤모 씨. 당시 윤 씨의 경찰 조서입니다. 범행 과정을 묻는 질문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폭행한 후 옷을 그대로 다시 입혔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한 이춘재의 말은 다릅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다른 속옷으로 갈아입혔다고 한 겁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속옷 앞뒤를 거꾸로 입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속옷을 뒤집어 입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이 실제 사건 현장과 더 가깝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진범을 이춘재로 잠정 결론 냈습니다. 이 사건 범인으로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윤 씨는 지난 13일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재판에 윤 씨를 범인으로 붙잡아 조사한 30년 전 경찰들이 증인으로 불려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단 20-30분. 하는 일도 해외 송금만 해주면 되는데 일당은 무려 50만 원입니다. 요즘 이런 솔깃한 제안이 문자 메시지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혹했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회사원 P씨가 지난달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해외 지사에 송금을 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높은 일당에 혹한 P씨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을 대신해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계좌가 막히고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알고 보니 P씨가 해외로 보낸 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책이 된 겁니다.
인터넷에선 PC 말고도 이런 문자를 받은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올 들어 한 금융회사에서만 15억 원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여러 차례 송금을 대신해줬다가 징역형 등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가지고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구직자들이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상청이 처음으로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해수면이 1m 가까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강수량은 지금보다 2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김세현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현재 대비 한 1.5배에서 2배 정도가 동아시아 지역의 그 강수량이 느는 것으로. 경남 함양에서 9년째 사과를 키우는 마용훈 씨. 해마다 걱정이 쌓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폭염이라든지 가을 장마가 아주 심해지면서 사과 품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에 열매가 제대로 크지 못하고 길어진 가을 장마로 햇빛을 보지 못해 빨갛게 익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 봄 천여 명의 이재민을 냈던 강원도 고성 산불도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항상 그 지역에 산불이 없었던 게 아닌데 굉장히 산불이 대형화해서 도시 자체를 지금 어쨌든 위협하게 되고 또 이번 한 번이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가능성이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칸 영화제 최고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은 수능에도 등장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에서 가족과 빈곤층 등 집단의 사회적 성격을 묻는 지문으로도 활용됐는데요. 해외에선 영화 속에서 가짜 신분을 속이기 위해 쓰였던 짧은 노래가 패러디 열풍까지 불러내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촌.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들어서기 전 거짓 신상에 대해 말을 맞추려 반지하빵 남매가 나지막히 속삭이는 7초 남짓한 이 노래에 미국과 캐나다 사람들이 빠져들었습니다. 직접 영화 장면을 흉내내고 노래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기 바쁩니다. 아이 이름을 제시카 일리노이 시카고로 지어야겠다며 농담을 던지는 사람. 단순한 이 노래에 중독됐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말로 적힌 악보는 물론 원곡인 독도는 우리 땅의 가사까지 해석하면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주장하는 일본의 잘못된 역사까지 파고듭니다. 소셜미디어의 이런 열풍은 영화 기생충의 흥행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북미에서 개봉한 지 한 달 만에 13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올해 북미에서 개봉한 외국어 영화 가운데 가장 큰 성공입니다. 영국 가디언을 비롯한 외신들은 미국 영화도 아닌데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계적 관심을 받은 건 거의 없던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12대 1로 정했습니다. 예, 몇 대 몇이서 싸운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얘기입니다. 이 패스트트랙 충돌 때 감금 논란의 주인공이죠. 저렇게 창문 틈으로 인터뷰하던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기도 한데 최 의원이 오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젊고 건장한 최 의원이 감금됐다는 건 최 의원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총 12명의 한국당 의원을 제가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되어 있었으니 저는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최 의원 본인이 나는 나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자,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에 대한 반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검찰 출석에 앞서서 변호인 의견서를 냈는데 최이배 의원 감금 논란과 관련해서 빵을 나눠 먹고 마술쇼를 하는 등 화기애애했다. 젊고 건장한 최 의원이 감금됐다는 건 최 의원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이배 의원이 12명의 한국당 의원을 혼자서 그 틈을 뚫고 나오지 못했으니까 내가 나약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 나약했던 아니던 어찌됐든 간에 이제 최이배 의원은 본인이 나가고 싶었지만 그 방을 나가지 못했던 거잖아요. 네, 좀 영상을 보면서 좀 당시 상황을 설명을 좀 드리죠. 영상을 좀 보면은 문 앞을 저렇게 여러 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고 또 한 의원들은 또 소파를 끌어다가 문을 막으려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예. 아예 소파로 이중벽을 만들고 거기에 저렇게 앉아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문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5번이나 한 정가윤 의원인데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선배 의원이 이 비례대표 초선 의원인 최이배 의원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예. 최 의원이 1975년생이고 40대 젊은 의원이기 때문에 뭐 젊고 건장하다는 표현이 그렇게 어색하진 않지만 뭐 화면을 보셨듯이 그렇다고 해서 탈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빵을 나눠 먹고 마술쇼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 저 방 안에는 한국당 민경욱 의원도 있었는데 민경욱 의원이 평소에 특기로 내세우는 게 마술입니다. 저렇게 뭐 휴지를 없애는 마술 같은 거라든지 뭐 매듭을 이용한 마술 같은 거를 자주 하는데 저 자리에서도 7시간 동안 최이배 의원이랑 같이 있으면서 저런 마술쇼를 선보였다는 것이고 또 빵도 서로 같이 나눠 먹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감금이 아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반박을 내놨는데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빵을 먹거나 마술쇼를 보더라도 감금죄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면서 대법원 판례도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소는 누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예, 보통 소는 누가 키우나 그런 이야기일 텐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이 한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실제로 많은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지역에 가면 마주치는 경우가 있어요. 휴일날 나옵니다.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비서실이 대통령을 모시는데 이건요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을 돌다 보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총선 준비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모시러 청와대 비서실에 간 것이냐 아니면 국회의원 출마하러 간 것이냐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또 대한신당은 이런 논평까지 냈었는데 논평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찍은 사진 공천장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꼴불견이다. 소는 누가 키우나? 라면서 이 청와대 출신 인사들 가운데 총선 준비하는 인사들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청와대 출신들이 많이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런 견제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뭐 40명이 나갈 수도 있다. 아니다. 뭐 70명까지 될 수 있다.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들까지 언급되는 것 같더군요. 네. 우선은 대한신당이 유독 저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대한신당의 지지 기반이 호남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호남 지역의 청와대 출신들이 대거 내려와서 문 대통령과 가깝다는 점을 최대한 드러내려 할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대한신당이 미리 견제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꽤 많은 숫자의 청와대 출신들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40여 명 같은 구체적인 숫자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직 현직 청와대 인사들의 소셜 미디어를 좀 살펴보게 되면 하나같이 저렇게 문 대통령과 찍은 사진들을 올려놨습니다. 아예 이런 사진들을 프로필 사진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선거 때도 이 사진들은 자주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 이렇게 또 청와대 출신들이 되고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은 여당 내에서도 좀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내 불만의 분위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죠. 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너무 많다. 당내 불만과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출연해서 청와대 출신들이 정치적인 특혜로 장애가 되면 안 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 내에서는 청와대 이력 아예 못 쓰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전국에 내렸던 가을비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 모두 그치고 내일 낮부터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2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충북 등 중서부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낮부터 중부 지역을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 지역에도 비가 내릴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오늘 두바이컵 축구 중계가 있어서 뉴스룸을 조금 일찍 시작하고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최악의 국회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밤 12시 20분부터 진행됩니다. 예, 오늘 뉴스가 끝난 뒤 축구 중계가 이어져서 소셜 라이브는 하루 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